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오랜만에 순매수로 돌아왔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순매수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 줄 수 있을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라 나오긴 하지만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던 부분, 오늘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는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감 상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특별한 지표 발표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지도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3대 주요 지수 상승세에 이어갔습니다. 다우 지수가 0.13%,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0.51%, 0.47%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주간으로 보면 월요일 블랙 먼데이의 그런 여파를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해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우가 0.6% 하락률로 하락률 꽤 많이 좁혔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0.18%, 0.04%까지 하락폭을 줄여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굉장히 크게 흔들렸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흔들림이 적어지고 그리고 상승의 기운을 차려가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 히트맵을 한번 함께 보시죠. 지난주 주간 히트맵이 되겠습니다. 사실 월요일장만 놓고 봤다라고 하면 전 종목이 빨간색, 하락을 의미하는 빨간색을 띠고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기운이 불어넣어지면서 대체적으로 거무튀튀한, 하락률이 적은 그런 거무튀튀한 색깔, 아니면 이렇게 메타나 일라이릴리처럼 큰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타와 일라이릴리가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실적에 기반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뉴욕 증시도 계속해서 실적에 의해 강한 상승세 보이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죠. 실적 이후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5.5% 가까이 올랐는데요. 호실적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사실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노보노디스크에 조금 뒤처진 비만 치료제 후발 주자였지만 노보노디스크를 잡을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 조금은 흔들렸던 종목이 될 텐데요. 이번 주는 어떨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디즈니의 투자자 설명회라고 할 수 있는 D23 엑스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테마파크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테마파크에 대한 우려에 디즈니의 주가가 좀 흔들렸었는데 투자 계획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스타벅스 금요일 오후 들어서 소식 한 가지 전해졌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 스타보드밸류가 지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행동주의 투자자가 지분을 확보할 경우에는 주가 상승을 위한 어떤 변화들이 나올 것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으로 작용하기 마련인데요. 이번 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지난주 좀 반도체주가 흔들리는 모습들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미즈호가 아웃퍼폼 의견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132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는 28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그 실적이 주가 상승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고요. 계속해서 AI 칩 시장의 승자는 엔비디아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면서 탑픽이라고도 손꼽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1,106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최근 일라이릴리의 주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 힘입어서 아웃퍼폼을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커버하고 있는 종목 중 기회가 가장 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매수 의견 제시하면서
$10나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는데요.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 목표 주가들 지금의 일라이릴리 주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약 30에서 36%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엘프뷰티, 사실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라서 관심이 있으셨다면 저점 매수할까라는 생각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소폭 하향 조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가이던스를 워낙 신중하게 잡는 것으로 유명한 엘프뷰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계속해서 주목해볼 이슈는 무엇일까요? 대선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9월 10일 날 첫 TV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TV 토론에 앞서서 해리스 후보가 경합주 3곳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최근 발표가 됐습니다. 타임즈와 시에나가 같이 실시했던 여론조사가 되겠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1대1 대결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후보들까지 함께 겹쳐질 경우에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3곳 경합주에서 모두 소폭 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가 있을 때도 바이든이 소폭 앞서거나 또는 트럼프와 경쟁할 만한 그런 곳들이었는데요. 해리스 후보가 등장하자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민심도 조금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리스 돌풍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지 해리스와의 트럼프와의 경쟁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는 조금은 가벼운 이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림픽이 이제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선수들 최소 인원으로 역대급의 성적을 냈는데요. 금메달이 참 이번에 많이 나왔죠. 13개가 나왔는데 이 금메달 가치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금값, 은값 다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메달 하나의 가치가 $900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금값이 오르면서 금메달의 가격도 함께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의 가격 자체는 지금 최고치 부근에서 굉장히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금의 매력도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금값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단 화요일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CPI보다 관심도는 덜하지만 그래도 꼭 챙겨보셔야겠고요. 또 이날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주택 관련해서 주택시장 동향을 조금은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일에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됩니다. 이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월가에서는 7월 소비자 물가가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9월 금리 인하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크게 동요하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 후반에 있는 일정도 같이 체크를 해보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 고용시장, 노동시장에 시장의 이목이 굉장히 쏠려 있는 만큼 지표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수 2가지가 같은 날 공개되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를 촉발했던 게 바로 ISM 제조업 지수가 계속해서 위축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제조업 업황에 대해서
통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월마트 등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특히 월마트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조금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기타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이번 주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연은 총재들이 과연 미국의 경기 상황, 경기 체력을 어떻게 보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9월 기준금리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지도 시장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였죠. 엄청난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지난주 한 주 동안 통틀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매도세를 던졌던 게 2조 4천억 원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한 주, 지난 마지막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외인들이 다시금 순매수세로 돌아서 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의 지수 상승이 나왔는데요. 코스피는 1.24% 오른 2,588선, 그리고 코스닥은 2.5% 코스피보다도 더 강한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764선까지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별 매수 상위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이름을 올렸을지도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외국인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담아냈고요. 그리고 KT&G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기관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도 순매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리면서 관심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모두 7% 정도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 에코프로의 전 회장이 이번 8.15 사면 대상에 포함이 돼 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면서 에코프로 관련주들 2차 전지 안에서도 보다 더 급격한 가격 상승이 나왔던 하루를 보냈고요.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과 동일하게 KT&G를 담아간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 쪽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KT&G 1번 보시면은 기관 쪽 순매수 상위 종목 1번 보시면은 KT&G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과 실적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하나큐셀이 이 태양광 공장을 짓는데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소식과 함께 하나솔루션이 대체자로 코스피 안에서는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넥슨게임즈 최근에 내놓았던 신작 게임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증권가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생각보다도 이 신작의 흥행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옵니다. 장중에는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장 후반 들어서 힘이 좀 빠지면서 결론적으로는 약세권에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업황별로의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함께 확인해봤던 이슈, 장중에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린벨트 12년 만에 해제한다라는 소식 함께 점검을 해봤었죠. 관련해서 신원종합개발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상지건설 또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내곡동 같은 경우 신원종합개발이 주요 용역사로 현재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관련해서 가장 가파른 가격 상승을 보였고 사조산업 같은 경우도 현재 하남 쪽에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60%가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모두 20% 넘는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였고요. 비만치료제 관련주들 지난 한 주 내내 좋았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관련해서 또 상한가 안착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SLS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위고비와 관련된 회사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위고비 3분기에 국내 출시된다는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죠. 해당 소식으로 지속적인 변동성 대장주로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릴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미국 증시 안에서도 릴라이릴리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 섹터 안에서의 온기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LS그룹주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었죠.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 전력공사에 2,000km의 전선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국토 절반에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K전선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인데 해당 이슈로 LS그룹주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현대차가 이 전기차 포비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종별로 어떤 배터리를 사용을 했는지 제조사를 본격 공개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은 K 배터리로 나와 있고요. 이 GB607080 제네시스 라인도 전부 SK온을 선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LG 엔솔 쪽을 택하고 있는 아이오닉 라인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대차 안에 코나만 CATL 중국의 배터리 회사를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중국 안에서의 가장 큰 배터리 기업이기 때문에 CATL만 돼도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계속 화제가 되고 있었던 이 인천에 먼저 발생이 됐었던 전기차 배터리 사고로 인해서 정부도 일단 9월 안으로 배터리와 관련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현대차만 먼저 배터리 제조사가 공개가 됐는데 기아차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관련주들 지난주 금요일에는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종가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현대차가 2.75%의 상승을 보였고요. 현대위아와 기아는 강보합권에 맞췄습니다. 현대모비스는 0.7%의 하락을 보였는데 이 전기차 포비아 정면으로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 또 태도적인 부분들이 이 주가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오늘의 시장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지난주 동안은 워낙 가파른 이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해리스라던가 대선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다시금 해리스 부통령이 주요 경합주 세 곳에서 4%포인트 차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온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은 다시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러스트 벨트라고 하면 과거 민주당 텃밭이었던 펜실베니아나 미시간, 위스콘신을 의미를 합니다. 과거 트럼프가 당선됐던 그 대선 당시에는 공화당이 해당 지역에서 승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해당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 총 50개 주가 있는데 그중에 43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확실하게 표가 나눠져 있지만 이 러스트벨트 세 곳을 포함한 남은 7개가 주 경합주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해리스 관련주들 다시 한번 달려줄 수 있을지 해리스 트레이드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대부분 대마 관련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우리바이오가 4%대 나쁘지 않은 상승을 보였고요. 다만 오성 첨단 소재나 에머리지 같은 경우는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크래프톤이나 코스메카 코리아 등 화장품과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준비돼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실적 함께 점검해 보시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 아유, 주말은 너무 더웠죠. 이번 주도 계속 더울 것 같으니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또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예, 주간 증시 전망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정말
우리 연말에 가면 늘 하는 단어가 있죠. 다사다난했다. 지난주가 아마 압축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날 정말 패닉으로 시작을 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성은 계속 있었는데 조금씩 그 진정이 되는, 변동성이 축소가 되는. 결국은 이제 미국도 막판 이틀은 계속 상승했죠. 우리도 마지막 날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어쨌든 패닉셀까지 불러왔던 이 시장의 불안감은 다소 진정이 된다. 근데 제가 다소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직도 불안감,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다. 그렇게 또 한 주가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주간 경제 일정 좀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3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 있고 14일 날 이제 PPI 소비자 물가 지수 있고요. 15일 날 미국 산업 생산, 그다음에 중요한 게 소매 판매죠. 이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지 시간으로 16일 이제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번 주는 매크로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플레 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PI, CPI, 그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이 물가 지수는 일단은 연준의 최대 핵심 변수에서는 조금 내려왔죠. 지금 이제 연준은 고용 지표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CPI나 PPI, 즉 인플레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 그러면 뭐 나빠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일단 지금 금리 인상에 큰 부담은 안 줄 거다. 금리 인하 기조에 큰 부담을 안 줄 거다라는 게 전반적인 전망인데, 만약에 상했던 것보다 인플레 지표가 세게 나온다 그러면 0.5 쪽으로, 0.5보다는 0.25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 더 둔화된 거로 나온다 그러면 0.5% 쪽, 그러니까 빅스텝 쪽으로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이 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금리 인하 관련돼서는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어쩌면 15일 날 발표되는 이 소매 판매, 그다음에 미국의 7월 산업 생산, 이 지표들이 과연 이제 미국의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나 보여줄 것이냐, 이게 이제 가파를 거냐, 그냥 예상대로 순조롭게 그냥 하향될 거냐, 이런 쪽의 분위기를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국내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내내 6거래일 동안 내내 이제 순매도로 보였던 외국인들의 수급 문제가 이번 주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냐, 여전히 팔 것이냐, 아니면 이번 주 들어서는 순매수로 돌아설 것이냐.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시장이 플러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플러스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뉴욕 시장 올랐다고 해서 외국인이 꼭 사는 건 지난주에도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외국인 수급 문제도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불안하면 사람의 생존 본능상 생존 DNA가 결국은 좀 안전한 쪽으로, 그러니까 살고 싶은 데 쪽으로, 살 수 있는 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자산시장에서도 결국은 뭔가 이런 생존형 관련된 그런 어떤 상품 쪽, 아무래도 요즘같이 시장 상황이 불안할 때는 관심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즉 안전자산 쪽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제 전통적인 안전자산 금, 그다음에 이 파킹형 ETF 두 가지를 일단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요즘에 금은 크게 방향이 좀 두 가지로 나타나요. 금 선물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봤을 때 금 가격도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금도 오르기도 하고 변동성이 좀 있는 반면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 현물 ETF 쪽으로는 자금도 몰리고 있고, 또 가격도, 그러니까 주가도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히어로즈 머니마켓 액티브,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특징을 보면 머니마켓 액티브 쪽 ETF 상품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실 것 같고, 에이스, KLX 금 현물 같은 경우도 200억 넘게 자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 들어서 이 금 현물 관련된 ETF 상품에만 3천억이 넘는 그런 자금이 좀 들어와서 수탁구가 3천억을 좀 넘은 상황이다라는 거. 역시 좀 시장이 불안할수록 금 관련된 투자에 대한 관심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좀 아까 앞에서 이제 머니마켓 그 펀드 상품, 이쪽에
ETF, 파킹형 ETF 상품에 좀 자극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역시 관심이 좀 많이 몰린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MMF라는 거는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대기하는 그런 대기성 자금 형태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요. ETF 상품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금에 대한 걱정도 별로 할 게 없고 그러면서 이자 수익도 그냥 정기예금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높다 보니까 이런 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안전자산형에 가까운 그런 상품에 좀 관심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번 주에 이제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이런 불안감을 높일지 불안감을 더 안정시킬지 이쪽으로 좌우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분위기가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 분수령이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산업종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인데요. 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은 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예상보다 2조 원 넘게, 2조 원 가까이, SK하이닉스도 5조 원 넘게 이렇게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는 등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좀 상황을 좀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것의 가장 큰 이유는 SK하이닉스는 이제 HBM 쪽이 더 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D램과 낸드 쪽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판매가 좀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D램, HBM을 포함한 D램 쪽은 굉장히 좀 좋은데요. 낸드 쪽은 조금 부진하다라고 좀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낸드도 이제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B2B용, 즉 서버용 그 낸드 플래시는 괜찮고요. 이건 D램이나 HBM이랑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좋은데 일반 소비자들 쪽에 그러니까 엣지 단으로 가는 이 낸드 플래시의 수요는 지금 별로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AI 붐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활발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지만 일반 소비 제품으로 소비 제품에 이제 탑재가 되는 이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더 부연을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상품이 아직은 뚜렷하게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결국 이렇게 낸드 플래시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온 디바이스 AI 제품이라는 게 휴대폰 같은 경우는 삼성 제품 하나 정도고 아직 애플은 출시가 안 된 상태죠. 아이폰은. 그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PC라고 하는 온 디바이스 PC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격도 일부 나온 제품들도 가격이 사실 기존 제품보다 굉장히 비싸죠. 그다음에 이 AI 이를테면 LLM 같은 걸 활용하려면 이를테면 챗GPT라든지 이런 걸 쓰려면 돈을 또 매달 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확 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낸드 플래시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하려면 이런 온디바이스 상품들 좀 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그렇게 늘어날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의문시가 되고요. 결국은 3분기, 4분기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뚜렷하게 2분기보다 더 좋아지려면 D램뿐만 아니라 낸드 쪽, HBM 이런 게 다 같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아도 주가가 별로 이제 크게 뛰지 않는 그런 시장 흐름이니까요. 이 낸드 플래시가 고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한테는 좀 약간의 좀 두통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낸드 플래시의 움직임들을 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미국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의 이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6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때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미국 중동부 지역이었죠. 이쪽에서 사실은 조금 이제 저소득 그다음에 저학력 백인들이 전폭적으로 트럼프를 밀어주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뉴욕타임스가 이들 지역, 러스트벨트 즉 3개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게 정말 기대 밖으로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무려 4%포인트나 앞섰습니다. 이게 이제 오차율 범위 내이긴 한데 오차 범위의 거의 끝에거든요. 2%에서 4% 사이였으니까 오차 범위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해리스가 이들 지역에서도 이렇게까지 트럼프를 뭐 1%, 2%포인트가 아니라 4%포인트나 앞선다 그러면 미국 대선 결과가 뭔가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단 팽팽하다라는 이런 어떤 그 결과가 한쪽으로 조금 더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법하고요. 또 하나는 특징이
후보 선호도 조사도 있었는데 이번 뉴욕타임스 설문조사에서 민주당은 후보 선호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표를 보니까 민주당이 60%에서 87%로 해리스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간 반면에 공화당은 74%, 79%로 트럼프 만족도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5%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민주당의 후보 지지도가 훨씬 더 올라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의 결집도가 공화당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경합 상황에서는 이 밀집도, 지지 세력의 밀집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이 훨씬 더 공화당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지금 트럼프 쪽에서 밀고 있는 거는 결국은 최근에 주가 급락 상황을 보고 미국의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 나오는 걸 가지고 결국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의 경기가 더 굉장히 나빠지고 주가도 굉장히 폭락을 할 거다 이런 소위 말하는 해리스발 경기 침체, 경기 위축 뭐 이런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8월, 9월 대선 있기 11월 사이에 미국의 주식시장,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선의 결과를 판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8월, 9월 시작되는 이 미국의 대선 진행되는 대선 과정에서는 결부에서는 결국 이제 주식시장과 미국의 경기 위축 정도 이게 이제 경착륙으로 가는 거지 아니면 연착륙으로 가는 이 부분을 같이 좀 결부져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해리스 테마주, 트럼프 테마주도 좀 같이 동반해서 춤을 추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됩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힘든 한 주를 보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운을 차리는 시장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도 코스피 시장에 정말 오랜만에 금요일장에 순매수로 돌아오기도 했고요.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중요한 거는 어떤 수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텐데 지금 지난주 한 주를 좀 살펴본다면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낙폭을 만회를 완전히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미국 시장은 거의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한 주 동안 한 3.3% 하락했고 코스닥이 한 1.9% 하락했는데 나스닥은 0.2% 하락이 멈췄고 S&P 500도 강보합 수준으로 이제 거의 다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가 이제 지수가 아직도 또 회복이 좀 덜한 이유는 코스피에서의 대형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이 아직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나타나면서 그나마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점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 뭐 상당히 큰 낙폭을 장중에 기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어떤 담보 비율이 급락을 하면서 이제 보통 담보 비율이 한 140%가 되면 그 이하가 되면 이 다음날 하루 이제 매도라든지 현금을 다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이게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120% 미만으로 담보 부족이 났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반대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오후 2시 이후에 좀 매도세가 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행스러운 점은 급락 이후에 어떤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미국의 ISM 뭐 서비스업 지표가 시장 예상을 좀 부합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경기 관련해서 어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좀 적게 나타나면서 미국 경기 침체 관련한 우려감은 조금 좀 잦아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국제 금융시장의 폭락을 지켜본 일본 중앙은행에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에 이제 엔화 강세가 좀 한풀 꺾이면서 시장 반등에 지금 힘을 보태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을 해주신 것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펀더멘털의 문제 때문에 급락이 있었던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펀더멘털의 이슈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또 앞으로 나아가서는 증시가 조금 안정을 찾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관망의 흐름을 나타낼까요? 안정을 찾기 전에 이제 관망하는 어떤 행보 흐름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하락을 유발했던 어떤 요인들이 크게 다시 뭐 부각되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는 국면에서 반등 시도는 꾸준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 국내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 전일 다 상승했기 때문에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등의 강도는 역시 외국인이 어떤 수급장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냐에 따라 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제 이번 주에는 저는 관망세가 조금 더 우위에 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망세로 보는 이유는 일단 그 하락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그 이벤트가 지금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엔화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엔화의 어떤 흐름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한 이벤트가 없고 금리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어떤 생산자 물가지수,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어떤 영향을 좀 받겠지만 그 방향성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강도는 아직까지는 좀 예단하기 힘들다. 그리고 지금 국내적으로 본다면 지수가 급락하는 동안에 지금 사실 2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양호했다는 점이 좀 부각되면서 실적 추정치가 조금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가는 하락하고 실적 조정치는 다 상향 조정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4일 오후 그러니까 밤에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결국 그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지만 우리 시장은 15일 날 이제 광복절 휴장이 관계로 어떤 직접적인 반영이 조금 한 템포 늦을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관망을 이끄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사실 물가보다는 현재는 좀 고용 지표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는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관망이 좀 무세하다. 그리고 일단 시장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좀 더 나오려면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 빨리 좀 나타나야 되고 여기에 지금 강력한 저항선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2610선 코스피 이것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을 경우에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월가에서는 이번 주 주요 일정으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국내 증시가 또 15일 쉬어가는 만큼 좀 관망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덧붙여 주셨고요. 그렇다면 휴장이 하루 껴있는 이번 주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그래도 계속해서 남아 있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저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결국 8월 14일까지 이제 2분기 실적을
포함해서 이제 반기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지난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종목 중에서 이미 실적을 발표한 같은 업종의 어떤 코스피 대형주를 참고해서 주 초반에 비중 확대를 조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이제 분석을 통해서 2분기 실적 개선 종목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 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데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이 지금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특히 지수 급락을 유발했던 업종이 그동안 장기간 상승했던 AI 반도체 관련 업종에 대한 그런 매도세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 결국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둔 어떤 새로운 주도 업종을 발견하는 시도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장이 좀 추가 반등에 좀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시고 좀 바닥권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업종으로 좀 교체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권 탈출 시도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펀더멘탈에 기초한 어떤 그런 시도도 있고 아니면 경기와 관련된 시도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펀더멘탈 관련해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뭐 9월에는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업종, 뭐 건설 업종, 또 여기 2차 전지도 약간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 유통 업종까지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경기 침체인 경우 결국 방어주의 어떤 주가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일단 기대할 볼 수 있는 관계로 지난 시간 말씀드린 통신이라든지 또 유틸리티 업종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은 이미 탈출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업종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지금 시장의 어떤 주도 업종으로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큰 테마 안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주 그리고 경기 침체 대비주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단기 관심 업종 6가지 중에서도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건설주 쪽으로 많이 쏠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8 대책이 나온 이후 이제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좀 해제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후 건설 업종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건설주 88 대책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88 대책의 효과를 바로 뭐 본다, 안 본다 이런 거보다는 투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로 조금 작용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스피 건설업종 지수가 하반기, 그러니까 6월 이후 이제 7월부터 현재까지 한 2.2%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같은 기간 코스피가 7.5% 하락했다고 가정한다면 거의 뭐 10%포인트가량 차이가 있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동안 억눌려왔던 지수가 지금 반등하는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PF 관련한 우발부채 우려감이 마침내 이제 해결될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주택시장 가격 상승과 거래량 회복과 같은 업황 회복 신호도 여기 좀 부연돼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PF 우발제프 관련해서 정부가 올해 말까지는 어떤 부실 사업장 정리를 목표로 지금 사업적 평가를 더 세분화하면서 추가 충당금을 쌓게 하든지 그리고 또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서 좀 처리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있는 PF 그리고 본 PF보다는 미착공 불입지론 그리고 담보가 없는 도급 기타 사업의 부실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 이미 이제 일부 증권사라든지 건설사는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날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에서 주요 내용이 이제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 7천호 가량의 우량 주택을 지금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좀 촉진하는 그런 법을 좀 촉진하는 게 나타날 것이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게 비아파트 주택 공급 정상화에 좀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정책이 본격적인 실시는 내년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근데
결국에 주택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주택을 어떤 전세라든지 구매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 이 리스크를 좀 축소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어떤 거래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건설업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 건설주의 2분기 실적을 본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좀 우려보다는 양호하게 나오는데 또 양극화가 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원가율이 좀 하락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원가율이 좀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건설업과 관련해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 시장 화랑과 관련성이 높은 좀 향후 이익 회복력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이 좀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뒷받쳐주고 있고 또 건설업의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건설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불이 붙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 화면에서도 봤듯이 건설업 내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네. 있습니다.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짚어주시긴 했지만 종목까지도 혹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종목은 사실 뭐 수도권에 일단 주택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이 현재 시장의 포커싱이기 때문에 결국 부합되는 종목은 공통적으로 보면 이게 HDC 현대산업개발이 탑픽으로 지금 많이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가 자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수주 잔고만 거의 10조 가까우게 되고 이것이 곧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수순으로 하반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2분기 실적 상황에서 지금 원가율이 크게 축소된 종목이 바로 이 HD 현대산업개발인데 원가율이 지금 88%로 축소되면서 또 이것이 이제 영업이익률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4.9%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해서 향후 이제 수익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 사업이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다수의 수도권 사업으로 인해서 내년과 내후년 실적 개선이 높다, 기대가 높다.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이 PER로 보면 한 5.2배인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 기간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고 여기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 진입해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GS건설도 혹시 괜찮을까요? 네, GS건설도 상당히 좋은데 근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PF 관련한 부실의 우려감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 지금 뭐 비건설 부분의 수주가 또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 결국 상당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자회사 GS 이니마 매각이 내년 중에는 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서 이것이 지금 성사된다면 어떤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저평가 탈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관심 업종으로 유통업종도 찝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궁금해서요. 유통업에 대한 짧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통업이 상당히 지금 순수 유통업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마트라든지 뭐 할인점, 뭐 그다음에 편의점 좋은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소비가 엔화 강세가 이제 좀 지속 변하면서 소비가 좀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상에서 뭐 그런 산업에 대한 재편이 나타나면서 경쟁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여기에 되게 상당히 적합한 종목인데 좀 현재 이제 여기서 바닥에 탈출하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 중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GS건설, 유통업에서는 이마트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가 금요일장을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 출발도 조금 긍정적인 기운 이어받아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 휴일이 휴장이 하루 껴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수록 우리가 더 실적에 집중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개장 상황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오전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